저희 시니어 라이프라고 하는 모임에서 썼던 책인데, 시니어들이 어떻게 생활하면 좋겠다. 시민사회 이론으로, 그러니까 변두리 사람이 아니라 이론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적어 놓은 책인데요. 혹시 댓글을 다시면 제가 택배비는 제가 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책 선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해 주다가 여러분들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 인생을 한번 뒤돌아봤어요.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대략 30살 단위로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30살까지는 주로 뭔가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배우고, 부모님한테도 배우고요. 그리고 가족에게도 뭔가를 배웁니다. 그 배운다는 거 그 자체는 어찌 보면, 나의 어떤 의지보다는 타인의 의지에 의해서 많이 하는 게 좋죠. 특히 이제 저는 중학교 들어갈 때 흔히 말하는 뺑뺑이를 돌려서 들어갔고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학은 성적 순위에 의해서 간다고 하지만 그 또한 나의 의지보다는 점수라는 의지에 의해서 학교를 가고 드디어 이제 그 나의 삶을 찾기 위해서 이제 30살쯤 저는 실제로는 29에 군대 갔다 와서 직장을 잡았는데 이제 나의 삶을 살겠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면 그 또한 또 나의 삶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니면 내가 그 사람들하고 그 회사에 들어가서 내 나름대로 했다기보다는 사장님의 지시를 받고 내 위에 상사들의 지시를 받는 타인의 지배를 받는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만 그런가요? 뭐 회사 직장에서 오면 집에 오면 또 결혼했으니까 마누라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그들도 또 잘 먹여 살려야 되고 그 사람 눈치를 보면서 사는 삶이었다는 생각도 또 한쪽으로는 듭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도 그 앞에서 30살까지의 삶이 간접적 선택에 의해서 했다고 보면 예, 소리를 좀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강기선 선생님 소리를 죽여주세요. 소리. 예.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직접서 선택하고 결정을 하지만 그 결정 또한 꼭 성공을 보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의 반복을 하면서 60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내년에 딱 회갑이 됩니다. 60이 되면 보통 회갑 다 돌아서 이제 태어난 똑같은 생이 되는데 제가 이민년생이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그 임자하고 인자가 합쳐진 게 그 임자가 검은색을 뜻한대요. 그래서 내년에 호랑이인데도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합니다. 호랑이도 무서운데 검은 호랑이니까 좀 무시무시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회갑의 시장에 돌아와서 원점에 돌아와 보니까 그동안 적어도 30살까지 내가 했던 선택은 어찌 보면 지금에서 보면 참 유아기적인 선택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31살부터 60살짜리 삶도 내가 산다고 살았지만 그동안 타인의 지배를 받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내가 그동안 60년 동안 경험했던 걸 근간으로 정말 내가 희망하는 삶은 뭘까? 그리고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삶은 뭘까? 그거에 맞춰서 한번 살아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60 이후에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다른 사람께 나눠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여러분들이 30살까지 공부했던 그런 것들, 뭐 책에서 배웠던 아니면 선생님의 배움이 있었던 간에 사실 누군가가 자기의 지식을 내가 누구에게 주겠다라고 그런 의도로 만든 책을 통해서 하든가 누구의 의도에 의해서 공부를 통해서 이런 걸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얻은 지식이나 경험 또한 남에게 받은 거죠. 남에게 받은 건데 그 나에게 줬던 그 사람 또한 그 앞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런 지식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했다고 생각하면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순환의 법칙의 실천인 거예요. 당연한 일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나눔을 하는 일은 어떤 일이 좋을까요?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나가서 내 것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특히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순간 사실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 더 커다란 경험을 얻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똑같은 거를 뭘 드린다 하더라도 그거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다 각각이죠. 그래서 거기서 또 다른 배움을 내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경험을 바로 나눔으로써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그냥 뭐 어영부영 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쓰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건강까지 챙겨주는 그런 일석이조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기가 막히게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론 시간을 버리고 내가 공간을 이동해야 된다는 약간의 수고가 있지만
물건을 산다든가 가게를 들 필요는 없어요. 쉽게 말해서 미천없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의 나눔입니다. 그리고 꼭 우리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무엇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께도 나눌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여기 선생님들께 제가 모르는 것을 질문하고 또 얻을 수 있는 기회 또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혹시 내 얘기를 듣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라면 얼마나 더 좋은 기회가 될까요? 젊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내가 경험과 지식을 나눔으로써 얻는 또 다른 기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도대체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나눈다는 것, 쉽게 말해서 컨설팅의 본질은 뭘까요? 제일 쉽게 얘기했으면 문제 해결이죠. 그리고 지금 나라가 어떻게 하는 정책의 설정일 수도 있고요. 지금 에지지에서 투비로 가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누군가가 필요한 보고서를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습니다. 정보 아이디어를 주는 일이 바로 우리 지식 나눔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통틀어 본다면 바로 내가 갖고 있는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이 바로 지식 나눔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이 남냐하면 바로 타인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 거죠. 그래서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일, 그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일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할 때 이렇게 파울링이 나는 거는 어느 선생님이 그 스피커를 크게 켜놔가지고 그 소리가 다시 소리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왼쪽에 있는 그 마이크를 꺼놓으시면 이게 반복되는 소리가 안 들릴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그러기 위해선 어떤 실행 방법을 택할까요? 이제 방법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보통들 내가 뭘 얘기하겠다고 하면 내 얘기 들을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게 보통의 일이에요. 근데 그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나는 무엇을 갖고 있을까? 내가 갖고 있는 건 무엇인가를 먼저 정리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정리한 걸 갖고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라는 메소로지를 만드는 것도 두 번째 일인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내가 이런 게 있으니 혹시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사람에게 내가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일을 그 다음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나를 필요로 하는 고객이 나타나서 그때부터 정말로 혼이 들어간 지식, 그리고 그 얘기가 그 사람한테 전해졌을 때 생명력 있는 지식으로 바뀌면서 그 사람도 유익을 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방법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지식 나눔의 프로세스는 마치 우리가 아파서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의사 선생님을 처음 만나서 선생님이 어디가 아프십니까? 문진을 하고 문진이 끝나면 엑스레이 찍는다든가 아니면 좀 MRI 촬영 같은 거를 해서 내 몸의 상태를 체크하죠. 그리고 선생님은 진단을 합니다. 선생님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주사를 맞는다든지 약을 드시면 좋습니다라고 처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간호사에게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병원 앞에 있는 약사에게 약을 살 수 있도록 처방전을 떼어주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을 받은 고객은 그 의사의 지시에 맞게 몸을 추스리고 약을 먹으면서 성과를 쉽게 말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우리가 지식 나눔을 한다는 것 자체도 내가 병원에 지금 의사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의사는 어떤 아무나 사람을 치료를 하나요? 바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라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자세를 갖추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의식이고요. 둘째는 생각하는 사고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의식의 수준은 뭐가 되냐면 바로 남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저 사람의 어떤 불편함을 내가 해소해 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문제를 그냥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로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들이 지금 그 상대방이 지금 지옥에서 너무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그 천당을 지옥으로 만들어 줄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상대방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를 듣고 나서는 이제부터는 제로 베이스 사고로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내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아는 게 얼마나 많은데 라고 해서 자기의 풍월로 읊게 되면
어쩌면 처음의 의도가 다르게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은 어디서 시작하면 원점에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본질을 파악하고 정말로 저 사람이 지금 불편함은 뭘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를 다 파악하고 마음을 정하셨으면 어떤 능력으로 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내 지식을 정리하는 것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기 지식이 무엇이고 정말로 내 지식 중에서 어떤 것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자기 지식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고요. 혹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좀 부족해서 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때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 또한 내가 가져야 될 능력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설득할 때 앞에 말한 것처럼 나의 풍월이 아닌 정보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겁니다. 혹시 그가 멀리 떨어져 있어 원격일 때는 그 사람이 보기 좋게 이해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능력 또한 내가 갖춰야 될 능력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만들어졌을 때 설득이 생기고 교섭할 수 있는 능력과 리더십이 발휘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스트레스가 저게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나서 내가 그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스트레스의 극복 능력이 있어야 되고 체력 또한 내가 지식 나눔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시니어의 디지털 IT 세계에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병존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아까 제가 멕시코 얘기를 했는데 멕시코라는 나라 그리고 이제 북아메리카 쪽에 콜럼버스가 처음 신대륙을 발견해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미국 대륙에 딱 떨어졌을 때 그 지역의 주인공은 누구였어요? 원주민? 바로 인디언이었습니다. 근데 그 원주민들을 위협했던 사람은 사실 유럽 사람들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주인이 누구인데 와서 큰 소리 치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디지털 세상에 사는 우리는 이 디지털의 원주민이 누굴까요? 우리일까요? 흔히 얘기하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젊은이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손녀들 누가 그 노트북을 갖고 가리키거나 핸드폰을 한 번도 스마트폰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기가 막히게 유튜브를 찾아서 만화를 보고 재미있는 게임을 합니다. 그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이민을 가게 되는 거죠. 이민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원주민에게 이주민이 뭐라 타박을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죠? 아메리칸 대륙의 원주민은 인디언이었는데 그들이 총이 있다고, 힘이 세다고, 총으로 위협하면서 그 땅을 강제로 뺏는 거와 지금 혹시 우리는 지금 디지털 이주민이 돼서 디지털 네이티브들에게 혹시 엉뚱한 욕심을 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오늘 이 IT 세계, 이 시니어 IT 세계에서 제가 그들과 소통하는 방법, 같이 사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알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장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디지털로 이해하기, 그리고 디지털로 정리하기를 함으로써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원주민들에게 이제 이주민이 따뜻한 손을 내미는 그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CBM이라고 있습니다. ICBM. 여기 보시면 미사일이 하나 있죠. 세계에서 제일 멀리 쏘는 미사일을 가진 나라가 안타깝게도 북한입니다. 이 ICBM이라는 이게 뭐냐면 이제 인터컨티넨탈 볼스틱 미사일 그래가지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셔야 볼 수 있어요. 예, 제가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네, 어디로 날아갔냐면요. 이 북한 동해안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캘리포니아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아폴로 가는 로켓이랑 똑같은 거예요. 바깥으로 팍 쏘면 위로 쫙 올라가서 대기권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자유낙하로 해요. 물론 그 사이에 이제 뭐 요격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제일 멀리 가는 그 미사일을 갖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래서 북한은 어쩌지 못하고 있죠. 자, 그런 ICBM이 있고요. 제가 하려는 ICBM은 여기 지금 이 장표에 들어있는 인터넷 오브 띵스 그리고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입니다.
내가 디지털 이주민으로서 디지털 네이티브에게 다가가기 위해선 적어도 이 네 가지 정도는 알거나 실천할 수 있어야 바로 손을 내밀고 손과 잡아서 같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인터넷 오브 띵스입니다. 어떤 물건에 인터넷이 달렸어요. 그죠? 지금 자동차 보세요. 운전자가 있나요? 운전자가 없습니다. 드라이브리스 카요. 흔히 말하는 무선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없는 무인으로 움직이는 자동차인 거죠. 그 옆에 있는 건 뭔가요? 냉장고예요. 냉장고. 자, 냉장고에 인터넷을 달 필요가 있을까? 달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이런 걸 한번 감안해 볼까요? 자, 냉장고 어느 부위에 우유를 넣는 칸이 있어요. 근데 그 우유를 넣는 칸에 보통은 200ml를 주로 드시잖아요. 그래서 한 50ml쯤 남았을 때, 자, 우리 집에 냉장고에 우유가 50ml 남아있으니 당신이 바깥에 나가서 들어올 때 우유를 사가지고 들어오세요라고 하는 것을 냉장고가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집은 좀 멀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그걸 들고 갈까요? 뭐 그럴 필요는 없겠죠. 집에 근처에 가서 뭐 마트에 가서 우유팩을 하나 사겠죠. 그건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첫째, 우유를 공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저희 동네까지 올 때, 물론 그 사람들도 그동안에 이런저런 감으로 그 동네에서는 어느 정도의 우유가 필요하구나라고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더 정확히 만들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냉장고가 저 김우찬이라는 사람의 집에는 대략 일주일에 한 250ml쯤 먹는다라고 한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적어도 오버부킹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물건을 파는 마트, 또 그 마트에 가져오는 대리점, 또 대리점에 주는 공장들은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우유를 공급하다 보니까 우유가 썩어서 없어지는 일은 훨씬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어찌 보면 인터넷 오브 띵스라는 게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특히 자동차에 센서가 달리고 자동차에 인터넷이 달리면서 사람 한 명이 만드는 정보와는 정말 상대가 되는 수많은 정보를, 차가 보통 1시간을 달리면 200명이 1시간씩 움직이는 정보를 차는 다 땡겨다가 정보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 뭐 너무 달다시피 구름이죠. 비를 내리는 구름. 근데 여기서의 구름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차곡차곡 두는 거예요. 구름이라는 게 내가 서울에서 보는 구름, 또 어디 좀 멀리 가서 구름이 다 위에 있으니 언제든지 연결해서 내가 갖고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꺼내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빅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빅데이터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라고 하지만 이 빅데이터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만드셨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빅데이터를 만드셨고 그 빅데이터가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IT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실천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IT라고 하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에서 넘어서서 그 인포메이션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붙이면서 더 확실하게 데이터를 만들고 계신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노트북도 있고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무언가를 입력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 카톡일 수도 있고 네이버에 검색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소셜미디어나 SNS를 통해서 어디로 다른 사람에게 가려집니다. 뭐를 통해서 가나요? 우리 몸속에 피 같은 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가는 거예요. 그죠? 쭉 가서 거기에 모인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데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누가 만들었냐면 사람이 만들었죠. 그런데 요즘엔 누가 만들어요? 제가 조금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이런 물건들이 데이터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IoT가 만드는 데이터가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는 사람들이 만드는 비구조화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물건들이 만드는 구조화 데이터, 이렇게 두 가지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뭐라고 그러냐면 빅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빅데이터란 말 자체도 의미가 없어졌어요. 자, 오늘은 빅데이터인데 내일은 뭐라고 이름 붙일 건가요? 빅데이터? 좀 이상하죠? 그럼 그 다음 날은 빅데이터? 그냥 데이터인 겁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란 말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인 데이터를 갖다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그 안에서 노하우를 찾고 지식을 찾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최적화하여서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 우리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본인의 노트북에 두는 게 아니라 본인의 PC에 두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클라우드에 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 IoT 클라우드가 이 그림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그런 인사이트를 갖고 다시 내가 쓰고 있는 소셜미디어에 다른 정보를 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시면 난 아무것도 안 했다고 얘기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만든 바로 이 빅데이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기만 하고 아직 한 번도 그것을 사용해 보지 못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가를 이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그 강아지에게도 우리가 했던 이런 그 근거로 해서 강아지에게도 무언가 그 지능을 또 부여할 수도 있어요. 요 강아지는 실제로 일본에서 그 시니어들이 좋아하는 그런 인공지능 강아지라고 해요. 근데 처음에는 이 강아지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았어요. 그냥 루틴대로 뭐 헬로 그러면 헬로 하고 대답하는 그런 강아지였는데 어느 때부턴가 얘가 이상한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헬로 하면 헬로라고 그냥 대답하고 뭐 특별히 자기 뜻을 얘기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주인이 딱 들어와가지고 헬로 했는데 주인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그냥 본체만치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강아지가 쫄래쫄래 막 와가지고 주인님 혹시 뭐 기분 나쁜 일 있으셨어요?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들이 모아놓은 그 데이터로 야, 어떤 때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로봇을 공부시키는 것 자체도 다 여러분들이 시작한 그런 역할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만약 이런 무시무시한 괴물 로봇에게 우리 정보가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저거 움직이는 동력을 빼면 되잖아. 쉽게 말해서 전기를 주지 않으면 되잖아 라고 하는데 그 또한도 정확한 답은 아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로봇가 완충을 하고요. 전기를 완전히 넣어놓고 바깥으로 딱 나가는 순간 제일 먼저 할 일은 뭘까요? 내가 어디쯤 움직이다가 얼만큼 전기가 방전이 되면 돌아와야지 하면서 아마 전기 프로그를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도 끊임없이 변신하면서 우리와 같이 살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만든 이런저런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이런 것들이 이 그림 속의 거인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작 뉴턴이 얘기했던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세상을 바라보라 했던 그 얘기 속에 우리가 거인은 되지 않지만 적어도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설 수 있다면 거인과 똑같은 곳에 서지 않고 거인의 어깨 위에 올랐으면 거인과 같이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앞에서 보고 있던 이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다시 켰더니 로켓가 또 나왔네요. 한 번 더 날리죠. 샥 날아갔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예요. 네, 빅데이터는 우리가 만든 거예요. 보셨죠?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M은 모바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주민이 디지털 네이티브에게 말을 걸기 위해서 어떤 거를 알아야 된다 하는 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되셨잖아요. 모바일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25%는 벌써 완성이 되셨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알게 될까요?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글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구글은 클라우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구글이 만든 이런저런 정보를 내가 잘만 사용할 수 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기껏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억울함을 여러분들은 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화면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터넷 연결하려면 주로 뭘 이용하시나요? 대부분이 우리 시작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이기 때문에 되게 그런 걸 쓰는데 이제는 뭐 그걸 쓴다고 뭐 특별히 잘못된 건 없습니다만 저는 크롬을 쓰기를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자, 한번 제 화면으로 가볼게요. 저는 지금 이 화면을 켜놓고 바깥으로 한 번도 나가지 않았어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 컷을 보세요. 요 네모 안에 이 브라우저 안에서 강의도 하고요. 그죠? PPT를 띄웠다가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면 PPT를 띄웠다가 다시 ESC를 누르면 다시 이 브라우저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이 구글의 크롬은 클라우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만약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서 그곳이 인터넷이 연결되고 크롬에 깔려 있다면 저는 지금 이 똑같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요 위에 거는 이제 각각에 이따 공부를 하면서 필요한 이런저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런 하나의 폴더들은 사실 폴더를 누르면 수많은 사이트가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구글에 관한 거고요. 요건 네이버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SNS에 관한 거고 기무찬에 관한 것도 이렇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데 가지 않고 누르기만 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겠죠. 그리고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누르면 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에 관한 공부는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잡지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포탈도 보고 있고, 이렇게 내용들이 보이는 거예요. 쉽게 뭐냐 하면 내가 그동안 인터넷을 쓰면서 했던 많은 것들이 이 안에 그대로 다 남아 있어서 내가 클릭한 번으로 어디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마치 이게 뭐다? 클라우드로 생각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또한 우리가 보통 컴퓨터를 사면서 노트북을 사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도구를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이 구글에 있는 크롬은 돈을 낸 게 아니라 그냥 혹시 여러분이 깔려 있지 않다면 그냥 네이버에 가서 구글 크롬이라고 치시고 다운받으면 대략 30초 만에 이 브라우저가 착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용을 하게 됩니다. 대략의 이 공간은 15기가 정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 맨 첫 번째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드라이브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화면이 하나도 안 바뀌고 저는 요 버튼만 갖고 움직이게 될 겁니다. 자, 들어가면 대략 15기가 중에 지금 2기가를 쓰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15기가 중에 2기가. 지금 아마 주로 노트북으로 보고 계시니까 잘 보이실 텐데요. 15기가 중에 2기가가 쓰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 보세요. 제가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이 안에 있는지요. 이게 2기가밖에 안 될까요? 끝도 없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되냐 하면 구글에서는 고맙게도 본인들이 우리가 이 드라이브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자료를 용량을 제로로 계산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새로 만들기를 딱 누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문서, 우리가 한글로 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 스프레드시트, 엑셀과 똑같은 거고요. 프레젠테이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워포인트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구글 설문지, 요즘에 뭐 논문 쓰거나 그러면 많이 하셨던 그것도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더 볼까요? 이런 모든 것들, 드로잉, 지도, 사이트,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내가 자료를 만들면 구글은 다 제로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내지 않고 이 공간을 무료로 쓰시는 겁니다. 자,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단 크롬을 먼저 쓰세요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다음을 또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구글 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구글 킵은 뭐냐면 메모장이에요, 메모장. 제가 구글 킵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구글 킵입니다. 자, 이렇게 킵에 들어가면요. 이 왼쪽에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림을 한다든지 뭐 온라인 마케팅, 이거 주로 제가 하는 일이에요. 당장 오늘 할 일, 시간 날 때 할 일, 일기도 여기다 씁니다. 그 다음에 뭐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얘기라든지, 그 다음에 PNG 파일 같은 거 혹시 강의안을 많이 만드시는 분들은 강의안을 만들 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쫙 있다가 어떻게 쓰냐면, 저 보여드릴게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 파일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파일을 이렇게 당겨다가 화면에 놓고 파워포인트에 딱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네, 하나가 뭐가 있네요. 그래서 안 다운되는데. 자, 이렇게 제가 어디 움직였나요? 움직이지 않고 지금 이 안에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자, 구글 킵에 들어와서 이쪽 카테고리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필요하게 하나씩 집어넣는 겁니다.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게 구글의 첫 페이지죠. 여기 들어가셔서 구글 킵이라고 치면 됩니다. 구글 킵. 그래서 엔터를 딱 치면 구글 킵이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그래서 누르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여기 메모 작성이라고 집어넣고 메모에다 쓰는 거예요. 자, 오늘 지혜로운 학교 강의 이렇게 쳤죠? 치고 나서 이제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자, 요거를 어디다 분류할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 오늘 저는 뭐 이 강의가 제 일기라고 생각하고 이 일기를 찾는데 그 찾는 방법은 요 왼쪽에 점 3개가 있어요. 그래서 더보기를 딱 눌러서 라벨이거든요.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라벨에서 다이어리를 찾아가지고 체크를 하고요. 그럼 다이어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학교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 좀 중요해. 그래서 이거를 색깔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색깔 있죠? 자, 지혜로운 학교니까 강의. 그래서 하늘색에 딱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메모에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볼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내가 필요할 때 찾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찾아 쓰기 위해서 여기다 검색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혜로운 학교라고 그랬죠? 지혜로운 학교.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딱 됐어요. 아까 내가 컬러를 안 정했네요. 여기 보면 여기 용서 컬러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컬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찾을 수 있죠? 다시 나가겠습니다. 자, 다시 나갔어요. 그런데 찾는 방법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가 썼던 텍스트를 넣어서 찾을 수도 있고요. 색깔로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공부하는데 나는 국어는 빨간색, 수학은 노란색, 사회는 녹색 이렇게 해놓으면 그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아까 강의 하늘색으로 해놨잖아요. 그래서 하늘색을 딱 누르면 하늘색이 이렇게 지혜로운 학교가 딱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은 요게 없을 거예요. 처음에 나올 땐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요건 뭐냐 하면 이 구글에서 여기서요. 뭐가 있냐면 구글 내에서 앱스토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볼게요. 앱스토어. 앱스토어를 치면 잠깐만요. 다시 구글 킵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요거는 이걸 눌러드릴게요. 이 카테고리 셋업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요 안에 깔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구글에서 주는 서비스는 아니고요. 내가 찾아서 써야 되는데 그건 이제 좀 시간이 걸려서 제가 오늘은 빼는 거지만 여하튼 카테고리 셋업을 시키면 이 왼쪽에 라벨로 정리를 하고 다시 카테고리 셋업으로 색깔을 정리를 해서 내가 필요에 따라서 정리를 하면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또 기가 막힌 그 기능이 또 하나 있는데요. 제가 메모 중에서 그림 메모를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자, 네이버 웍스에 초대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림을 제가 이미지로 가져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사진이에요. 사진이죠. 사진인데 여기에 있는 글을 내가 텍스트로 쓰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메모장에다가 이 그림을 올려놓고 아까 눌렀던 이 더보기 창을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여기 밑에서 보면 이미지에서 텍스트 가져오기라는 게 있어서 이걸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사진 속의 글들이 이 밑에 이렇게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그 전자기기를 샀어요. 그게 해외 직구로 사왔는데 그 설명서가 다 영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딱 읽을 수 있어서 좋지만 좀 어려워요. 그랬을 때 그걸 일일이 다 내가 입력하지 않고 사진을 찍어서 구글 킵에 집어넣은 다음에 구글 킵에 사진을 찍어서 올린 다음에 여기 점 3개 더보기에 들어가서 이미지에서 텍스트 가져오기를 누르면 이게 OCR 기능이라고 해서 사진 속에 있는 글씨를 이렇게 텍스트화 하는 겁니다. 쉽게 글씨를 만드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책 속에 있는 내용을 일일이 쓰지 않고 그냥 사진 찍어서 쓰면 훨씬 편리하게 이걸 이용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구글 킵을 설명했고요. 자, 다음은 제가 이걸 거꾸로 해가지고 지금 저로 넘어갔어요. 자, 다음은 구글 킵에 이어서 그 다음에 구글 포토라는 걸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한 게 그래도 꽤 됐습니다. 제 걸 한번 볼까요? 구글에 가서 구글 포토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방법은 똑같아요. 아까 구글 칠처럼 그냥 여기다가 구글 포토라고 치면 돼요. 구글 포토. 이렇게 딱 치시면 구글 포토라는 사이트가 있고 구글 포토를 누르면 구글 포토로 가는 거예요. 구글 포토로 이동. 자, 이건 제 구글 포토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심심해가지고 이제 그냥 동영상을 찍은 건데요.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왼쪽을 보세요. 오른쪽을 보세요. 자, 오늘 2021년이죠. 쭉 19년, 17년 쭉 내리면 몇 년까지? 2012년까지. 자그마치 9년 전, 10년 전 사진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진이 어마어마하죠. 한 만여 장 될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진을 한 번도 제가 제 손으로 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구글 포토를 앱을 설치한 다음에 내가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을 그대로 구글 포토로 보내겠습니다 라고 설정을 하시면 와이파이 상태가 됐을 때, 물론 내가 모바일 데이터를 써서 보낼 수도 있지만 그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와이파이 상태가 되면 내가 찍은 사진을 구글 포토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설정해 놓으면 내가 쥐고 있을 때도 이 사진은 이 안에 다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재미있는 기능들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디지털 네이티브에게 디지털 이주민이 손을 내밀기 위한 공부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사진 같은 걸 찍어도 구리게 찍는 게 아니라 정말 예쁘게 찍어야 되거든요. 자, 여기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제가 그 꿈꾸는 여행자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가지고 강의하는 장면 하나 찍었어요. 자, 이거를 이런 거 다 잘라버리고 내가 필요한 사진만 딱 만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이 사진을 다시 다운받아서 뭐 포토샵이나 아니면 적어도 PPT를 써서 써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이 구글 포토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요 오른쪽에 있는 수정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에 있는 요걸 딱 누르세요. 그러면 자를 수 있게 이런 글이 뜨는 거예요. 자, 딱. 자, 썼죠? 사진이 삐뚤어졌네요? 이렇게 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면 적어도 내가 필요한 사진 한 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료 누르면 이 사진 한 장이 아까 그 사진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 찍어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롬 밖으로 나갔나요? 다른 프로그램 썼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 안에서 이렇게 탁탁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쓰느냐? 자, 보세요. 이 사진을 그냥 그대로 당겨서 이렇게 놓으면 이 사진을 다 쓸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사진 편집이나 이런 것도 이 바로 구글 포토에서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애석하게도 요즘에 그 많은, 이거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이 내용을, 이것도 그 강의 안에서 온 건데요. 이 내용을 내가 만약 글씨로 만들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을 이렇게 빼놓고요. 그러니까 이 사진 속에 있는 글을 내가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같이 구글 킵에다가, 구글 킵이 아니죠. 그렇죠. 구글 킵에다가 이걸 올리는 거예요. 자, 메모 작성에다가 그냥 올리면 돼요. 이렇게. 올리면 올라가죠. 좀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자, 올라가고요. 그리고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여기 있는 더보기를 누른 다음에 아직 안 됐습니다. 구글 킵을 올리고 더보기를 누른 다음에 이미지에서 텍스트 가져오기를 딱 누르면 요 밑에 이렇게 내가 날고 있는 이곳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버킷리스트다라고 하는 글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제일 힘든 건 속도감이죠. 그리고 디지털 네이티브들이랑 하려면 속도를 못 쫓아가서 매일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저런 사진 속의 글도 이렇게 빨리 만들 수 있으니까 그들과 똑같이 같이 달릴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또 가겠습니다. 구글 포토를 봤고요. 근데 이제 애석하게도 이 서비스가 이 구글 입장에서는 엄청난 로드인 거죠. 요즘엔 카메라가 좋아져가지고 이 사진의 용량이 크잖아요. 근데 저만 올리나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거기다 올리니까 부담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6월 말까지만 이 서비스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 한 달에 200기가에 한 2,000원 정도를 내야 되는 그런 게 좀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테라박스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어요. 테라박스. 자, 테라박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여기 가가지고 테라박스 치는 거. 이거는 구글 서비스가 아니고요. 테라박스. 테라박스 치면 제 테라박스가 나오겠죠? 이게 아니네요. 테라박스 여기 있네요. 네, 어텐션 프리즈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맞습니다. 옛날에 이제 두박스라고 그래서 이게 저 중국 서비스예요. 바이두 아시죠? 바이두가 하는 서비스인데 이제 이름을 테라박스로 바꾸고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로그인만 하면 바로 쓸 수 있게 만드는데 자그마치 이 친구들이 우리에게 얼마만의 공간을 주냐면 1테라를 줍니다. 1테라. 네. 그래서 이제 뭐 2,000원 정도 써서 내 사진을 보관하겠다 그러면 구글 포토로 쓰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시라면 이 테라박스를 써서 1테라를 그냥 무상으로 쓸 수가 있어요. 보통 지금 네이버에서 1테라를 쓰려면 1년에 한 10만 원 정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찾았죠. 구글이 6월 달까지만 사진 보관 서비스를 하고 물론 그 전에도 올라간 사진은 뭐 지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보시는 것처럼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사진은 구글에 두자. 그리고 그 이후의 사진은 이제 적당하게 여기서 찾아 쓴다 그러는 거를 지금 현재는 이 테라박스에서 쓰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계시다면 이걸 이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사진을 또 정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플리커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야후에서 하는 플리커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서도 사실은 그 전에는 1테라를 공짜로 줬었어요. 근데 그게 다 이제 부담이지 않습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뭐 네이버나 이런 회사들이 제일 많이 투자하는 게 뭐냐면은 스토리지인 거예요. 얼마나 많이 저장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돈을 안 주고 저렇게 막 1테라씩 뭐 몇백 기가씩 막 주다 보면 정말로 뭐 밑빠진 닭에 물 붓듯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플리커가 1테라 사진 서비스를 정지하고 1000장까지만 무료로 넣을 수 있는 그런 걸 줍니다. 그러니까 야후 회원이 아니도 상관없어요. 플리커에 회원가입이 되시면 내 사진을 1000장까지 보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진을 이제 어떻게 보관하면 될까? 제 생각은 이럴 것 같아요. 플리커가 1000장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는 내 사적인 사진 같은 것들을 뭐 플리커에 보관하고 그리고 그 플리커에 가면 나만 보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올린 사적인 사진들 그런 사진들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그 안에 보면 굉장히 질 좋은 사진을 집어넣고 그 사진들을 나눠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이용하면 또 이렇게 바깥에 나와 있는 뭐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사진이 아니라 정말 프라이빗한 사진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자, 거기까지 구글 포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는 구글 트렌드라는 거를 한번 하려고 해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는 ICBM 중에서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정보에 관한 얘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구글 트렌드는 뭐냐면 구글에서 사람들이 자, 여기다 칠게요. 똑같습니다. 다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이 검색창에다가 구글 트렌드 이렇게 치시면 구글 트렌드라는 방이 열립니다. 이렇게 열려요. 이 구글 트렌드는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 싫어한다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거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 당연히 스마트폰에서 똑같이 할 수 있고요. 내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그림은 한 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PC에서 편안하게 하게 되죠.
자, 사용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기본적인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자, 왼쪽에 짝대기 3개가 있어요. 이 표시 이름을 뭐라고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편의상 햄버거 표시라고 하겠습니다. 예. 빵이 있고 가운데 고기가 있으니까 햄버거 표시라고 하겠습니다. 자, 햄버거 표시를 누르시고요. 두 번째 있는 탐색이라는 걸 눌러요. 그러면 여기에 검색어를 누르는 겁니다. 자, 검색어를 누르는데 우리 노준식 선생님이랑 우리 그때 한번 미팅하면서 했던 건데요. 자, 지금 점심시간입니다. 자, 점심시간에 우리 보통 사람들은 뭘 많이 먹을까요? 네. 자, 어떤 사람이 비빔밥이라고 쳤어요. 비빔밥.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은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한마디씩 하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편의상 할게요. 자, 비빔밥. 자, 여러분들이 하나 정하세요. 마음속에. 야, 그래, 나는 내일 점심을 뭘 먹겠다라고 마음 먹은 거를 비빔밥 이렇게 쳤어요. 자, 그리고 또 뭘 먹을까요? 자, 라면 한번 먹어볼까요? 그러면 라면. 자, 라면을 치기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 라면과 비빔밥 어떤 게 더 많이 사람들 관심을 가질까요? 눌러볼게요. 라면. 네.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라면이 훨씬 높죠. 자, 라면을 잡을 만한 점심거리가 뭐가 있을까요? 짜장면 한번 줘볼까요? 짜장면은 찾을 수 있을까요? 짜장면. 예, 짜장면도 이 밑에 비빔밥류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 노준희 선생님이랑 하면서 기가 막힌 애를 하나 찾았어요. 뭔지 아세요? 김밥입니다. 네. 김밥이 내려갔네요. 라면이 1등이네요. 그때는 분명히 그랬었는데. 자, 지난 12개월 동안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언가를 결정해야 돼. 정말 사람들은 그걸 관심이 있어? 없어라고 할 때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렇게 12월까지 필요 없고 당장 1개월께 필요해. 그럼 1개월 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 30일 동안. 그러면 다른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여기 역전되지 않습니까? 김밥하고 라면이 그때 조사할 때는 김밥이 더 위에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구나. 제가 그냥 지금은 알기 좋게 그냥 점심거리로 했지만 이거 말고 어떤 정치적인 것 아니면 인물들 그런 사람들도 집어넣으면 이 글씨들이 또 특히 한글을 쓰는 사람들이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영어는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뭐 프랑스나 이태리어 같은 경우는 또 그 나라만의 관심이 뭘지 혹시 선생님 중에서 외국에 비즈니스가 있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의 관심사가 뭘지 혹시 이게 아닐까라고 찾아보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정확성을 갖고 있느냐 한번 이걸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럼프 한번 쳐볼게요. 트럼프가 뭐 영어로 쳐야 되겠죠, 당연히요. 트럼프. 그리고 클린턴 쳐볼게요. 힐러리 클린턴. 지워졌네요. 트럼프와 이게 잠깐만 다시 다 지우고 써야 되겠는데요.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했었냐면요. 여기 그 그림이 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면 될 것 같으네요. 이게 제가 다른 강의 안에 들어있는 건데요. 2016년에 대통령 선거를 했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클린턴이 파란색이고 클린턴이 빨간색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해 첫 해부터 모르긴 몰라도 클린턴이 이길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이 이길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미국의 많은 언론들도 그럴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뭐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지만 보시는 것처럼 물론 아주 근접했던 결과가 있긴 했지만 계속해서 우세는 트럼프가 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빅데이터를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돼 라고 할 때 구글 트렌드의 한글로 이게 적어도 1개월씩 혹은 3개월씩 6개월씩 1년씩 아니면 2년 5년 뭐 굉장히 길게 잡아도 됩니다. 내가 기한을 두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트렌드가 맞는지 혹은 잘 보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좋은 툴인 것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구글 알림이라는 서비스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자, 구글 알림이 또한 여기다가 트렌드 대신에 알림이라고 치면 됩니다. 알림이. 구글 알림을 치면 뭐라고 나오냐면 관심 분야의 새로운 콘텐츠를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뭐냐면 제가 이렇게 눌러볼게요. 자, 알림이. 자, 여러분이 지금 관심 있는 어떤 거 하나를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뭐 시니어니까 시니어 해볼까요? 시니어. 자, 시니어라고 딱 넣는 순간 밑에 보세요. 알림이 미리 보기 그러면 한국 액티브 시니어 협회 울진군에서 시니어 행복센터 광철읍에서 시니어 봉사단 이게 뭔가요? 뉴스입니다. 뉴스 혹은 블로그가 내가 다 하나하나 치면은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찾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지금 제가 뭐 했죠? 이 크롬에서 바깥으로 나갔나요? 이 안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귀찮아. 그러면 알림 만들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림 만들기를 하기 전에 내가 필요로 있는 정보의 새로운 뉴스가 나올 때마다 내가 이메일로 받겠다라고 마음 먹으시면 여기다 이메일로 입력을 하시죠. 예, 대님808이잖아요. 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고 알림 만들기를 딱 누르면 새로운 소식이 나올 때마다 제 메일로 이게 오는 겁니다. 사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게 와요. 근데 이 서비스는 예전에 천리안 시대 때 보통들 커다란 회장실에 비서들이 아침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문 스크랩하는 거거든요. 우리 회사 소식이나 우리 경쟁 회사 소식 아니면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그 산업에 대한 이런저런 소식을 다 칼로 오렸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일개는. 사실 그런 서비스가 그 당시만 해도 한 50만 원, 100만 원씩 하면서 그런 서비스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으신 거죠. 여러분들이 메일을 적고 내가 필요한 단어를 딱 치는 순간에 제 메일로 이게 다 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메일이 네이버다. 그걸로 해놓으시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잘 쓰지 않는 메일. 없다면 하나를 더 만드셔가지고 이건 내가 소식을 받는 메일.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네이버 메일로 일반 메일을 주고받고 이제 이런 알림이라든지 이런 소식 같은 것들은 지메일로 이렇게 나눠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가늠하셔서 잘 설정해 놓으시면 소식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게 되시는 겁니다. 자, 구글 알림이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하나 빼먹었네요. 자, 카카오에 보면 카카오 서랍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거는 무료는 아니고 유료인데요. 여러분들이 사실 수도 없이 카카오에서 많은 문자 메시지가 오고 사진이 오고 파일이 막 오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다운을 받아놓고 잘 썼는데 필요할 때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어디 있을까요? 네. 물론 카카오 서버에는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아예 내가 따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서랍이라는 기능을 마련했어요. 그거는 한 달에 900원이 필요합니다. 900원을 내시면 내가 카카오에서 받은 정보나 문자 이런 것들을 사진 뭐 이런 것들을 따로 잘 정리했다가 내가 언제든지 그 서랍에 들어가면 그것이 남아있죠. 대략 900원에 300기가 정도를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잘 이용하시면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으세요. 자, 그렇다면 이 구글이 돈을 버는 건 왜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그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검색을 열심히 하고 이런저런 인터넷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당연히 빅데이터 쓰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1등인 네이버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네이버가 예전에는 사실은 좀 인색했는데 이제 최근에 이런저런 좋은 일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네이버에도 지금 제가 했던 거와 아주 유사한 그런 도구들이 있는데 하나씩 볼게요. 자, 네이버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네이버 창에다가 네이버 광고라고 치면요. 네이버 광고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네이버 광고를 딱 치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네이버 광고는 네이버를 광고하는 사람들이 쓰는 곳이기도 하지만 네이버 광고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많은 정보가 들어있기도 해요. 지금 제가 이거 로그인을 해놔서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쓰려면 따로 회원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네이버에 회원이 됐다 하더라도 네이버 광고를 위해서는 한 번 더 로그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로그인을 하고 나면 여기에 키워드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우선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키워드 도구에 들어가면 관심 있는 무엇을 넣을 수가 있어요. 5가지 넣을 수 있는데 우선 아까 했던 것처럼 라면 한번 넣어볼게요. 라면. 자, 한국 사람들이 라면이라는 키워드를 한 달에 몇 번이나 검색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눌러볼까요? 라면. 예, 여기 나오죠? 모바일로 67,800번. 그리고 PC로 17,000번을 검색하네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라면을 쳤더니, 라면과 관계된 단어들이 여기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칼국수 나와 있고, 음료수, 라면 창업, 라면 추천, 라면 맛있게 끓이는 법이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라면을 넣긴 했지만, 라면과 관계된 단어들이 가장 많은 건 뭘까라고 하면, 엑셀의 소트 기능처럼 이렇게 소트를 하면요. 네. 라면과 관계된 단어 중에 닭가슴살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거죠? 닭가슴살 뭐에 쓰는 겁니까? 예, 우리 보통 다이어트 할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라면도 먹고 싶고 닭가슴살도 관심이 있는 거죠. 또 밑에 건 뭘까요? 로제 떡볶이 주로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라면을 집어넣고 라면을 치는 사람이 가장 많이 찾았던 그런 키워드를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쓰는 거냐? 자, 라면 말고 다른 거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라면 말고요. 라면은 뭐 물건을 사는 거니까, 프로야구 한번 쳐볼까요? 프로야구. 프로야구가 있고요. 한국 프로야구가 있겠죠. 이렇게 쳐보면, 프로야구는 뭐 지금 시즌이 시작했으니까 330만 명이 검색을 하고요. 한국 프로야구는, 그거의 10분의 1, 10분의 1,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38,000명이 한국 프로야구를 하네요. 자, 프로야구를 얘기한다면, 내가 프로야구에 관계돼서 뭘 하고 한다면, 당연히 정식 이름은 한국 프로야구일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냥 프로야구 하면 그게 한국 프로야구가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떤 단어를 결정을 줘야 돼. 어떤 단어에 대해서 그 단어의 디파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여기에 들어와서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어떤 걸로 검색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그 말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디지털 네이티브랑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부캐라고 있습니다. 부캐. 자, 부캐가 있고요. 어이의 부캐가 있고, 아이의 부캐가 있어요. 자, 여러분, 부캐는 뭔가요? 부캐는, 그렇죠. 결혼식 때 들고 들어간 게 부캐인데, 실제로 요즘에 하는 부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여기 있는 부캐, 어떤 걸 더 많이 검색할까요? 눌러보겠습니다. 쳤더니, 자, 아이의 캐, 그거는 8,600이고요. 어이의 캐, 부캐는 19,000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부캐는 부 캐릭터의 준말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유재석이라고 사회를 잘 보는 코미디언이 있어요. 근데 유산슬이라는 이름으로 가수 활동도 했죠. 그리고 작년인가 무슨 신인상도 타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부캐입니다. 부 캐릭터인 거예요. 지금 요즘에 잘 아시다시피 메타버스라고 해가지고 가상세계가 막 나오고 그 가상세계에서 비즈니스가 막 일어납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지금 여기 서서 여러분과 같이 IT에 관해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또 나는 다른 데 가서 노래를 할 수도 있고 야구를 할 수도 있고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사람들도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두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내가 부캐를 어떻게 쳐야 될 거야? 두 캐릭터니까 저는 두 캐가 더 많을 줄, 그러니까 아이의 캐가 많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그냥 부캐라고 치는 거죠.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적어도 그들과 소통을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의 언어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런 걸 이용할 때 뭘 이용하자? 네이버 광고에 키워드 도구라는 걸 이용하시면 정말로 그들이 쓰는 단어까지도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이 네이버에 가서 이렇게 치시면 이거 지우겠습니다. 너무 많이 열려 있어가지고요. 네이버 똑같이 치는 거예요. 데이터 랩. 예전에는 이제 서비스를 하려면 네이버 들어가서 뭐 이렇게 찾고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그 서비스가 각각 사이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검색창에다가 내가 필요한 키워드를 치면 그쪽으로 바로 가게 되는 거예요. 데이터랩. 자, 여기 들어왔습니다. 자, 보세요. 아까 그 구글보다는 더 아주 재밌게 그리고 연령별로 잘 분리되어 있어서 내가 지금 하려는 사업이나 내가 지금 하려는 프로젝트가 어느 나이 사람들에게 가장 관심이 있고 어느 나이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4월 24일부터 오늘까지 사람들이 분야별로 키워드, 제일 많이 찾았던 키워드를 정리한 거고요. 자, 인기 분야로 넘어가면 이 검색어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검색어 트렌드. 자, 여기도 똑같이 주제를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우리 했던 거니까 계속 김밥 한번 넣고요. 그 다음에 라면 넣고, 그 다음에 비빔밥 넣고, 짜장면 넣었습니다. 자장면이 들어갔네요. 자, 자장면을 넣고 한번 짜장면을 넣어볼게요. 짜장면 이렇게 넣습니다. 자, 5개가 들어갔어요. 똑같이 아까 구글 트렌드랑 똑같은데, 이제는 구글 트렌드는 그냥 전체 뭉뚱그려서 보여줬는데, 이 검색어 트렌드의 네이버는 이거를 분할해서 세그멘트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너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내용을 알고 싶은데 라고 알 수 있어요. 자, 3개월치만 볼까요? 3개월을 설정하고요. 그러면 1월 27일부터 4월 27일 오늘까지 3개월 동안 모바일로 검색한 것만 보겠습니다. 자, 남자 중에서 우선 20대 한번 볼게요. 20대요. 20대를 이렇게 눌러서 검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자, 김밥이 꼭대기로 올라갔죠? 그리고 짜장면이 1등한 적도 있었습니다. 무슨 중계하는 것 같으네요. 그 다음에 20대들한테 비빔밥이나 자장면은 별로 인기가 없네요. 그죠? 주로 위에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게 김밥이나 라면, 짜장면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장면, 짜장면이 전부 다 표준어죠. 근데 왠지 자장면은 맛이 없을 것 같으니까 애들은 짜장면이라고 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를 다시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잘 기억하시다가 이제 19, 20대를 지우고 남자 중에서 자, 60대 이상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60대 이상을 체크해 봤습니다. 검색. 그랬더니 이거 혼조세를 보이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짜장면, 자장면 이런 것들은 다 밑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비빔밥이 강세예요. 아까 비빔밥이 내려와 있었는데 당연히 연세 드신 분들이니까 짜장면들 많이 비빔밥을 많이 드시게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단어들, 특히 이렇게 그룹핑된 단어에서 내가 뭘 쓸 것이며 이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이냐. 여자분들은 어떨까요? 자, 남자에서 여성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뺄게요. 검색하면 네, 여자들은 뭘 좋아하나요? 김밥을 좋아하시네요. 그죠?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됐냐면 60 넘으신 분들은 예, 엄청나게 김밥을 좋아하시네요. 김밥 좋아하시고 자장면 예, 이게 자장면은 헷갈리니까 자장면은 빼겠습니다. 자장면은 빼고요. 예, 보시는 것처럼 김밥 1등이고 그 다음에 짜장면 그리고 비빔밥과 라면이 약간 비슷하네요. 그러면 내가 60대에서 여자분을 만나서 간단하게 한다고 그러면 뭘 드시면 좋을까요? 네. 물론 그분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지만 비교적 비빔밥보다는 김밥이 훨씬 그분한테는 부담이 덜 가는 식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네이버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당신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이렇게만 물어보는 이유는 뭘까? 다 이렇게 난 아무 생각 없이 검색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누군가가 종합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서 좀 다르게 이제는 쇼핑 인사이트로 한번 가볼게요. 그거랑은 좀 다릅니다. 자, 보세요. 자, 디지털 가전 중에서 이건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 나름대로의 분류법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자, 디지털 가전 중에서 자, 이 분류 휴대폰 해볼게요. 휴대폰 중에서 자, SKT, KT 어떤 걸까? 난 KT를 쓰니까 KT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KT를 쓰는데
모바일로 3개월 동안 사람들은 연령대는 내가 50대니까 50대 이렇게 해가지고 조회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게 나타나네요. 뭐 별로 의미 없는 그런 데이터긴 하네요. 자, 뭘 볼까요? 여기서는 디지털 가전 중에 휴대폰 말고 예를 들어서 음향 가전 그리고 산분류 중에서 마이크, 오디오 할까요? 오디오도 이런 그림을 나타낼까요? 예, 높네요. 그죠? 50대가 굉장히 높고요. 한번 20대로 내려보겠습니다. 20대. 50대 지우고요. 20대. 예. 전체적으로 50대보다는 20대가 오디오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죠. 그 친구들은 왜 그래요? 그냥 스마트폰 들으면 되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실제적인 행동의 파악을 이렇게 네이버에서 주는 데이터로 우리가 얼마든지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또 지역 통계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사는 곳에 저는 지금 강서구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강서구에다가 장사를 해야 돼. 무슨 장사를 하면 좋을까? 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업종이 있어요. 뭐가 제일 잘 되냐면 만약에 내가 음식점을 한다 그러면 음식점을 누르고요. 어느 동네에서 해야 되냐면 화곡동에서 해야 돼. 그죠? 화곡동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화곡동이 월등하게 많죠. 거기 사람도 많고 상권이 좋으니까. 어디서 하면 안 되냐면 개화동. 개화동은 망하는 겁니다. 개화동은 제가 사무실 같이 쓰고 있는 분이 개화동 사시는데 개화동은 이 밑에 있으니까 여기 가면 적어도 이 화곡동에서 한 것만큼은 안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실제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를 한번 집어넣고 정말 이게 맞는지 아실 수가 있어요. 저 고향이 인천인데 한번 인천으로 가볼게요. 인천광역시에 가서 이번엔 뭘 하느냐면 패션을 하고 싶어요. 패션을. 여러분 인천 딱 하면 가장 사람들이 많이 가고 패션을 한다면 어디서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패션. 어디 가서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운서동? 아니, 서구네요. 의외로. 서구 쪽에 가야 되는군요. 저는 송도나 이런 연수구 쪽에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쪽이 더 많이 나타나네요. 여기 볼까요? 여기 중구가 따로 되어 있고요. 연수구에 가서 한다 그러면 그렇죠. 역시 송도동이 송도 신도시가 있는 송도동에서 장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신 분 중에서는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아시는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이제 제가 강의를 합니다 오신 분이 있는데 혹시 내가 뭐 지금 하는 곳이 좀 여의치 않아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할 때 그런 전문가를 만나서 설명을 듣는 게 좋겠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내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뭐 네이버가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한테 정보를 줬으니까 그들이 또 우리에게 똑같이 다시 서비스를 주는 거예요. 마치 제가 아까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배운 경험과 지식이 누군가의 선한 의도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서 경험과 지식을 얻은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죠. 아주 자연스러운 순환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은 우리가 세금 내서 돌아가고 있는 그런 곳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국정보화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가면 이렇게 빅데이터 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센터 들어가서 분석 활용 중에 소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로그나 뉴스의 내용들을 딱 보면 여기는 보기 좋게 보세요. 이렇게 50개의 글씨 이건 설정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클라우드를 한 40개만 하자 그러면 40개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검색을 넣어야 되겠죠. 자, 한번 시니어 한번 넣어볼까요? 시니어를 넣고 1개월 날짜 이거 정할 수 있습니다. 시기를 넣고 자, 여러분들이 시니어에 관심이 많은 선생님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랑 여기랑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석 했더니 시니어와에 관계된 단어 관광지가 나왔네요. 시니어에 왜 관광지가 나왔을까요? 그 다음에 전문가, 코로나, 윤여정 씨 나왔네요. 시니어들, 고객 패널.
그리고 시니어 관광지가 붙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니어들이 가장 지금 관심 있어 하는 거는 뭐다? 한 달 동안 적어도 봄이 되고 이러니까 갑갑하시잖아요. 그래서 관광에 대한 게 많았고, 여기에 MZ 세대가 붙었어요. 제가 MZ 세대가 바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저희 우연입니다. MZ 세대가 뭐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디지털 네이티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니어를 치니까 MZ 세대가 붙었고 관광 이동량이라는 게 나왔을 정도로 지금 이 시니어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것들은 관광이고 또 내 손자 세대들은 MZ들은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것들을 이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장황하게 우리 선생님한테 보여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뭐 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30년 단위로 살아가는 30년, 60년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 이제는, 뭐 애들도 다 컸고, 내가 열심히 일한 시간도 지났으니, 이젠 정말로 내가 가진 것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누구에게 주자. 근데 주려고 했더니 옛날 방법으로 앉혀놓고 얘기해서 듣지 않아. 왜? 걔네들은 우리와 다르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거기다 오고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조금 나이가 들었다고, 돈이 있다고 앉혀놓고 얘기하지 말고 그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걔네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안 다음에 그들의 단어로 접근해서 내가 그들과 이야기하고자 하면 어떨까 하고 하는 얘기를 시니어 IT에 관계돼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이런저런 얘기들은 이 네이버 카페 110이라는 곳에다가 계속 올리고 있고요. 저를 오셔가지고 보셔도 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회가 된다면 또 다음에는 더 다른 콘텐츠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